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로 들어서는 계절이 오면 더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싼 몸값 자랑하는 이 녀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는데요. 농장 자체는 저희 피와 땀과 열정이 담긴 그런 곳이라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다는 백봉 오골개.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흙먼지와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 일주일에 2번, 3번씩 소독을 해서 완전히 여기에 세균을 다 죽여야 돼요. 하루에 2차례 수백 번 허리를 숙여가며 약 3천여 개의 달걀을 수거하는데요. 씻으면 손빵 울어. 아파요. 가을의 초입. 황금빛으로 자란 상황버섯 수확도 한창입니다. 작도를 이용해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면 팔이 아파. 덥고 습한 작업장. 잠시만 움직여도 땀으로 흠뻑 젖어버립니다. 천국이 왔다 갔다 해요. 바깥에는 천국, 안에는 지옥. 잡으려는 작업자와 빠져나가려는 흑염소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농장.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흑염소의 건강을 위해 매일 해줘야 한다는 착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데요. 젖이 아파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환절기의 건강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푸른 논 한가운데 자리 잡은 농장. 이곳에서는 몸값 비싸기로 소문난 작물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녀석이랍니다. 상황버섯 버섯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하우스가 많은데 몇 동 정도 되는 거예요? 총 21동. 21개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약 12만 개의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종균을 배양한 후 3, 4개월가량 키워 여름과 가을 사이 수확을 한답니다. 상황버섯은 이제 물로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면역 챙기는 차원에서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코로나 시기에도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약용버섯으로 분류되는 상황버섯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철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데요. 엄마 이거 버섯물 한잔 먹고 하세요. 진하게 우려낸 상황버섯차. 맛이 어떨까요? 아침에 먹으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네. 참나무에 버섯 종균을 배양한 후 키워낸 황금빛 상황버섯. 나무에 붙어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작도나 끌 같은 도구를 이용해 수확한답니다. 나무랑 버섯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 작두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 나무 하나에 평균적으로 한 3kg 정도가 되는데요. 잘 따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0본씩, 3,000개씩 이렇게 꺼내서 자르고 또 위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며칠 정도 수확해야 돼요? 목표는 일주일 정도인데 예, 그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재배하는 상황버섯은 약 5천여 개. 일일이 버섯을 자르는 작업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데요. 참 좋다. 공평하고. 황금빛깔을 자랑하는 상황버섯. 통통하게 잘 익은 빵 같은 모습이네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쁩니다. 골고루 붙어가지고 상품성이 높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 상황버섯. 자칫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성장을 멈춘다는데요. 고가의 작물인 만큼 수확할 때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라고 있을 때는 이렇게만 살짝만 이렇게 돼도 빨갛거나 손자국이 남거든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최대한 수확할 때 이렇게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잡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예민한 작물이네요. 종균을 배양한 나무를 매달아 놓고 키우는 상황버섯. 수확을 위해선 버섯이 자란 나무를 내려 작도로 자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번 같은 동작이 반복됩니다. 힘들어. 팔이 이게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면 팔이 아파. 나무랑 이제 버섯이 달린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누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병처럼 엘보도 이렇게 오른쪽 팔에 잡히고 힘이 많이 들어요. 작업을 하다 뭔가를 가져오는데 전동 절단기네요. 이건 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자꾸 며칠 쓰다 보니까 날이 잘 안 들어가지고 좀 갈아가지고 하려 해보려고요. 나무에 붙어 자라는 상황버섯 수확.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장비 점검은 필수죠. 반복 작업에 무뎌져 버린 작두의 날을 갈아줍니다. 다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확실히 전보다 더 잘 잘리는 것 같네요. 작두날 갈고 자르니까 어때요? 헐 나지. 훨씬 낫습니다. 힘들어가는 게 좀 덜해요? 예. 하루 수확 목표는 비닐하우스 1개동 약 5천여 개. 보통 6명이 작업하지만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4명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수확 시기가 한여름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작업이 고되다 보니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답니다. 거기다 덥고 습해 금세 온몸은 땀 범벅이 된다는군요. 안에 이제 습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여름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옛날에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는 팬티 하나 입고 다 같이 옷 다 벗고 팬티 하나 입고 들어왔었거든요. 계절은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한여름 더위가 무색할 만큼 온도가 높은데요. 아 시원하다. 비 지나도 이리 시원한데. 천국이 왔다 갔다 해. 바깥에는 천국, 안에는 지옥. 아이고 덥다. 좋은 상황버섯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채광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황금빛 버섯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 안에 있다 이렇게 밖에 나오면 어떠세요? 아 시원합니다. 땀이 바로 마르는 느낌이네요. 더위를 이겨내며 수확한 상황버섯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건조시키러 가져갑니다. 건조를 안 시키면은 곰팡이가 와서 상품이 안 됩니다.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수분이 남지 않도록 잘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온도 한 50도에서 55도 사이 해가지고 15시간에서 16시간.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건조가 필요하다는군요. 약 16시간이 지난 후 건조된 상황버섯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구워진 빵처럼 황금빛 그대로 건조됐네요.
상황버섯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분류해 줍니다. 몇 가지로 선별해요? 지금 약 10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스럽게 이렇게. 널쩍하니 둥근 모양일수록 상품 가치가 높다는군요. 몸이 아파도 수확할 때는 재미있어요. 병원 가가 주사 맞고 침도 좀 맞고 또 관리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농사가 잘 되면은 재미있고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기운이 쫙 빠져갖고 그냥 하기 싫어지고. 올해는 노력한 만큼 작황이 좋으니 기운이 난답니다. 고온에서 자라는 작물인 상황버섯은 날씨가 추워지면 휴지기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아버지에 이어 상황버섯 재배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 같이 와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완전 피땀 흘려서 일을 하시는데 그 뭐 도매상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면 1년 동안 뭐 남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20대에 뛰어든 상황버섯 농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농장을 일궈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농장을 크게 키워오고 농장 자체는 저의 피와 땀과 열정이 담긴 그런 곳이라 생각됩니다. 황금빛 상황버섯은 노력과 땀으로 이뤄낸 귀한 결실인 셈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수확 후 건조를 끝낸 상황버섯은 하나하나 일일이 솔로 문질러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곰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소를 가지고 제가 제거를 합니다. 아, 또 하얀가요? 예.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선별한 후 버섯 주변에 남아있는 균사나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손질을 끝내고 나면 일정한 무게에 맞춰 포장을 한답니다. 아침에 4시 반부터 한 게 이거밖에 못 됐어요. 하루에 한 5, 60개 정도 합니다. 박스로. 많이 못하네요. 못합니다. 많이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싹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다 보니 하루 출고할 수 있는 양도 제한돼 있는데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상황버섯을 일정한 무게로 맞추는 일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벼우니까 무게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쪽으로 정확하게 달려면은 여러분 버섯을 들었다 놨다 자꾸 해야 돼요. 하나의 상품이 나오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작업. 하지만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정성껏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황금빛 상황버섯.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더 보람을 느끼는 거겠죠. 여름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버섯이 나와서 포장하면은 굉장히 흐뭇하고 좋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가봅니다. 숲속에 자리한 농장. 닭 울음소리가 요란한데요. 새하얀 깃털을 가진 닭들이 농장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닭과는 외관부터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데요. 백봉 어걸개입니다. 중국에서는 봉황새라고 하죠. 닭하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 발가락이 6개고요. 똥닭 분변을 해도
손으로 만져도 냄새가 안 나고 바람이 불면 닭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오골개 중에서도 하얀 털을 갖고 있어 백봉 오골개로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털을 제외한 살, 뼈, 내장까지 모두 검은색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김새만큼 키우기 까다로운 품종이기도 하답니다. 백봉은 마사토나 흙 위에서만 자라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면 같은 데서 키우면 얘들이 많이 죽어요. 흙으로 목욕을 하고 진드기를 흙으로 떼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야 돼요. 닭들이 마당을 노니는 사이 비어있는 축사 바닥을 긁어내고 있는 작업자들. 바닥을 덮고 있는 흙을 긁어내 분뇨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닭 빼요. 나중에 병물이 여기 갖고 와요. 야생성이 강한 백봉 오골개는 흙이 있는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한다는데요. 병아리 입실 전 흙을 갈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이거 괜찮아요? 먼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깨끗한 거죠. 여기는 뭐 농림식품부에서 깨끗한 농장 인증까지 받은 농장인데도 와서 일하려고 하는 먼지도 많이 나고 한국 사람은 누가 하지를 못한다 이거는. 외국인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냄새와 먼지 속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작업 인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데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분뇨와 이물질이 덮인 흙을 걷어내고 난 후 새로 들어온 병아리들이 사용할 공간을 정비해 주는데요. 소독약 해요. 수동약 해야 돼요? 네. 바닥에 이제 그 세균들이 있어서 병아리 입식할 때까지 일주일에 2번, 3번씩 소독을 해서 완전히 여기에 세균을 다 죽여야 돼요. 자칫 남아있는 세균으로 인해 병아리들이 집단 폐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바닥은 물론 모이통까지 꼼꼼하게 소독을 끝낸 후에야 병아리들에게 방을 내줄 수 있답니다. 청소와 소독까지 약 3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났습니다.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백봉 오골개는 약 10만 마리. 그중 3분의 1은 병아리인데요. 병아리는 다 자란 성게와 달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얘들이 한 지금 20일 정도 된 애들입니다. 1년 이상 키워야 야경으로 쓸 수 있고요. 6개월 이상 키워야 알을 낳고 그래요. 3, 4일에 알은 하나뿐이 안 나요. 온도와 습도 등 환경에 예민한 백봉 오골개. 어린 병아리의 경우 큰 소리가 나면 떼지어 모이는 습성이 있어 압사로 인한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얘들 어렸을 때는 얘들이 온도도 굉장히 민감하고 사료에도 민감하고 일반 병아리하고 그런 점에서 많이 달라요. 그 온도가 15일까지는 34도가 유지돼야 돼요. 24시간. 자라는 시기에 맞는 먹이를 주고 온도를 유지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죠. 병아리 관리가 끝나고 난 후 성게들이 모여있는 축사로 향하는 작업자들. 계란 드시고 이쪽 축사 여기는 다 알 낳는 따라오셔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씩 달걀 수거에 나서는데요. 백봉 오골개는 1년에 50에서 6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좀 큰 거 수컷이에요. 저렇게 좀 큰 거 이거 있잖아요. 덩치가 크고
검붉은 벼슬을 가진 녀석이 수컷. 벼슬이 없고 몸집이 작은 쪽이 암컷입니다. 그래야 유정란이 되죠. 그러니까 암컷 한 20마리에 수컷 1마리 정도. 2, 3일에 하나씩 알을 낳는 백봉 오골개. 달걀 수거를 위해서는 축사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런 데다가도 낳고 백봉은 이렇게 통에서 낳기 때문에 흙에서 얘 봐봐요. 알 날라고 앉아있는 거. 넓은 축사 안을 꼼꼼하게 훑으며 달걀을 줍는 작업. 백봉 오골개는 일반 닭과 달리 몸집이 작은데요. 알 크기 역시 작은 편입니다. 이게 백봉 오골개 알입니다. 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이네요. 하루에 알이 몇 개 정도 나와요? 보통 한 3,300개에서 3,200개. 백봉 오골개는 알을 품으려는 본능이 강한 품종이다 보니 알을 꺼내기 위해선 어미 닭과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종종 생긴다는데요. 꼼꼼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계란을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밖에 안 나요. 씻으면 손 꽉 물어. 수만 마리의 닭이 모여있는 축사. 달걀 수거를 위해서는 넓은 축사 안을 오가며 바닥을 살피고 허리를 숙여 줍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약 3,000개의 달걀을 줍기 위해 1,000번 이상의 허리를 굽혔다 펴야 하는 거죠. 허리는 안 아프세요? 아파요. 꼬부렸다. 수도 없이 해. 백봉 오골개 알은 일반 달걀보다 철과 아연의 함량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백봉 오골개 알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깨지지 않고 판에 담아 옮겨줍니다. 계란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달걀은 수거한 후 실내 분류장으로 옮겨집니다. 하루 생산되는 3,000여 개의 백봉 오골개 알은 분류와 세척을 거치게 되는데요. 알을 낳는 장소가 제각각인 것처럼 크기 또한 다르다 보니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기계 세척을 통해 이물질 제거를 한 후 크기와 무게에 따라 평란, 정란으로 분류합니다. 선별 작업은 달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닦아주는 수작업으로 시작합니다. 꼼꼼한 세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흙에서 낳기 때문에요. 똥이 묻어갖고 닦아줘야 됩니다. 기계로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런 거는 안 닦여집니다. 가장 위생적인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손과 기계로 세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달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깨진 것도 나오고 이런 건 약간 이러고 점 묻고. 불량품 출고 방지를 위한 작업이기도 한 거죠. 축사 청소부터 달걀 수거와 세척까지 모두 작업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픈 것도 생겼답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줘야 되니까. 정성껏 키운 백봉 오골개에서 얻은 영양 가득한 달걀. 이렇게 꼼꼼한 분류 세척 작업이 끝나고 나면
포장 후 소비자에게 보내지는데요. 일반 달걀보다 가격대는 높지만 주문이 늘고 있답니다. 100% 믿고 드셔도 되고 이거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무리될 시간. 농장 한쪽에서는 백봉 오골개로 백숙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이건 백봉 오골개 백숙 하려고요. 드실 때 약으로 보양식으로. 뜨거운 장작불로 끓여내는 백봉 오골개 백숙. 약 2시간을 푹 끓였는데요. 빛깔부터 진한 국물 맛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국물은 죽이게 오르네. 약 250여 종의 닭 품종 중 약용닭으로 불리는 백봉 오골개. 임금에게 진상되던 보양식을 고생한 직원들과 나눠 먹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고기도 좋지만 역시 국물이 진국일 것 같은데요. 아우 몸이 기운이 팡팡 솟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걸 먹으니까 역시. 전북 김제의 한 공장. 백봉 오골개 즙을 생산하려고 해요. 300마리 정도 듭니다. 크기는 작지만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는 백봉 오골개를 약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먼저 1년 이상 된 백봉 오골개를 해동 후 세척을 해주는데요. 이런데 좀 이제 털 같은 거나 좀 분비물 같은 것도 그래야 빠지니까요. 살과 내장, 뼈까지 검은색을 띠고 있는 백봉 오골개. 해동과 세척이 끝나고 나면 한 솥당 약 100마리의 닭을 넣어줍니다. 100ml 기준으로 해서 100마리에 1000봉 정도가 나옵니다. 백봉 오골개와 함께 영양을 더해줄 한약재도 넣어주는데요. 숙주와 배추, 당황, 홍삼, 우슬, 당귀 해서 10여 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10여 가지의 약재와 백봉 오골개를 함께 끓여낸 보약을 만드는 건데요. 강한 압력으로 고온에서 장시간 익혀낸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9시쯤에나 작업해서 이제 물을 저쪽으로 뺍니다. 한 20시간 정도. 한 솥당 100마리의 백봉 오골개를 끓여내는 작업. 120도의 온도에서 20시간 이상 푹 끓이고 나면 영양을 가득 채운 진액이 완성됩니다. 정성 들여 키운 백봉 오골개 진액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포장까지 마시면 마침내 공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제 마지막 공정이잖아요. 이제 고생은 보람이 있죠. 이제 막 저 해서 힘들게 집어넣고 이제 나오니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전남 화순의 한 농장. 백봉 오골개와 함께 검은 보약이라 불리는 마지막 주인공이 있는 곳이랍니다. 건초를 맛있게 먹고 있는 바로 이 녀석들인가 본데요. 저희는 그 흑염소랑 이렇게 사냥들 키우는 농장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 애들이 흑염소고 이게 이제 하얀색 애들이 그 젖을 짜는 사냥이라고 하죠, 저희가. 저희 농장은 약 한 3,000마리 정도 규모의 농장인데 현재는 한 2,0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염소들은
축사 밖으로 향하는데요. 불지어서 가네요. 예, 대장만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순놈 이렇게 순놈들. 아, 예, 이제 4마리가 순놈이에요. 넓게 펼쳐진 마당에서 방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롭게 흩어져 맛있게 풀을 뜯는데요. 일단 풀을 먹으니까 사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초를 먹으면은 아무래도 훨씬 건강하죠, 염소들이. 암놈들은 이렇게 좀 운동을 해줘야지 다리에 좀 힘이 생겨서 새끼도 잘 낳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목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방목을 시키고 있어요. 새끼 염소를 제외한 약 1200마리의 염소들이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누어 매일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군요. 자연 방목과 사육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풀을 뜯으며 먹이를 먹고 나면 어미 염소들을 분리해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매일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염소 우유 짜려고요. 저희가 먹기도 하고 그 새끼들 저희 새끼들 직접 젖 주는데 이거 짜가지고 저희가 직접 인공 포유하고 있거든요. 새끼 염소의 인공 포유를 위해 젖을 짜주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어미 염소들이 순순히 말을 듣질 않네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여기만. 벗어나려는 염소와 붙잡아 두려는 작업자.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자리 잡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미 염소와 신경전을 벌이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네요. 젖짜는 작업은 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염소와 작업자 모두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젖이 아파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우유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경험을 통해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네, 마사지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유가 잘 나와요. 젖을 짜주는 작업은 어미와 새끼 염소 그리고 농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데요. 안 짜주면 유방염이 올 수도 있고요. 젖이 뭉쳤을 때 이게 산화가 돼서 새끼들이 그 젖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돼서 많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초창기 때는 새끼들이 이 엄마 이 오래된 젖을 먹고 많이 죽고 그랬어요. 네. 새끼 흑염소의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연구 끝에 인공 포유를 도입하게 된 거랍니다.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새끼 염소는 약 600마리. 작업자들의 관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한 2달 정도? 예, 요 큰 애들은 한 2달, 3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새끼 염소들은 방목 대신 미리 짜놓은 어미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는데요. 인공 포유를 하게 되면 신선한 우유를 새끼 염소들에게 골고루 먹일 수 있어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듯 각자 알아서 젖을 먹는 모습이네요. 엄마가 키우면은 새끼 폐사율이 높아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는 이렇게 직접 우유 줘가지고 키우고 있거든요. 네. 인공포유 하면서부터 폐사율이 많이 잡혔어요. 어미 염소가 직접 새끼에게 젖을 주고 돌보는 것보다 일은 더 많아졌지만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됐답니다. 흑염소는 소고기보다 지방과 열량은 낮지만 철과 아연 성분이 풍부해 검은 보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력이 딸리고 그렇게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땀 흘리며 일한 후 먹는 뜨끈한 흑염소탕 한 그릇. 전남 화순에서는 보양식 하면 흑염소를 먼저 떠올릴 만큼 즐겨 먹는답니다. 꿀맛이죠. 일하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은 맛도 좋고 하니까. 좀 힘이 좀 붙이고 그랬을 때 그 기분인가는 모르지만은 먹으면 하여간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오후 작업은 좀 수월하겠죠. 전국에서 염소가 가장 많다는 전남 화순. 최근 들어 흑염소 고기를 찾는 주문량이 늘어났답니다. 그 보신탕이 없어져서 염소고기가 대체해가지고 요즘 많이 나가요, 고기가. 주문이 많아지니 해야 할 일도 늘어났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흑염소 고기를 부위별로 소분해 포장 배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고기는 부위별로 가격이 다 타요. 키로수만 맞춰가지고 몸보신하는데 염소고기만한 게 없죠. 탕이나 구이, 수육까지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흑염소 고기. 날씨가 서늘해질수록 건강을 생각해 찾는 이들이 많답니다. 주로 5, 60대 분들이 많으세요. 염소가 면역력이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통 탕으로 즐겨 먹는 흑염소는 각종 약재와 함께 달여 먹기도 하는데요. 한 번 끓일 때 한 솥에 한 50kg 정도. 한 번에 끓여내는 양은 약 450kg. 보통 십잔대보탕에 들어가는 약재들하고요. 한약재가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요. 누구나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흑염소 고기와 20가지의 약재를 면포에 싼 후 압력솥에 끓여주면 진액이 완성되는데요. 저희가 끓이는 시간은 한 9시간 정도 끓이고요. 고압에서 한 2.5톤 정도 그 압력에서 한 10시간 정도 더. 그러니까 총 시간은 한 20시간 정도? 그래야 이게 안에서 약재랑 고기랑 이렇게 좀 혼합이 되거든요. 120도의 온도에서 장시간 우려내는 흑염소 진액 공정. 고기 손질부터 끓여내기까지 이틀이 꼬박 걸렸는데요. 영양 가득 담은 진액이 완성됐습니다. 냄새가 되게 고소하고 좋아요. 작업자의 정성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좀 힘들긴 해도 이틀 동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뿌듯하고. 그야말로 땀이 어린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보약이네요. 흑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흑염소를 활용한 간편식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솥 안에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넣어주는데요. 무슨 고기예요? 예, 염소고기입니다. 약생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흑염소로 탕을 만드는 곳인데요. 솥 안에 고기와 물을 넣어준 후 액체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여기는 24가지 약재를 발효해서 여기 넣은 건데 이거 넣으면 고기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향기를 풍기면서 아주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기와 약재 달인 물을 함께 넣어 발효 과정을 거친 후 탕으로 만든다는군요. 이거 푹 넣고서 발효를 한 3시간 동안 발효해요. 3시간의 발효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고기를 건져내 익혀주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쪄주면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찌기 전 고기 위에 뿌려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마늘을 발효한 거예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아주 맛있는 향기를 내는 거예요. 흑마늘 발효액까지 넣어준 후 흑염소 고기를 쪄주는데요. 2시간을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육질이가 부드럽게 잘 익을 수 있거든요. 2시간에 걸쳐 고온에서 고기를 푹 쪄주면 기름기 없이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가 완성되는데요. 한눈에 봐도 포슬포슬 잘 익은 것 같네요. 고기를 찌는 과정에서 나온 육수는 한 곳에 모아줍니다. 이거 지금 이 고기에서 나오는 원액이거든요. 이거는 염소탕 할 적에 사용하거든요. 육수가 맛있고 염소의 향기가 아주 향기롭고 풍길 수 있거든요. 푹 쪄내 부드러워진 고기는 결대로 잘게 찢어주는데요. 고기가 식게 되면 딱딱해질 수 있어 뜨거울 때 빨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군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손질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손을 찢어야 손맛이 제대로 우러나거든요. 칼로 하면 예쁘기는 한데 맛이 틀려요. 맛이 없어요. 손으로 살코기를 손질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발라내기 위해서랍니다. 잔뼈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데요. 고기를 찢을 적에 뼈가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거든요. 힘들어도 마당님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요. 흑염소 고기는 부위별로 잘게 찢어준 후 완성된 국물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요. 발효부터 손질까지 6시간에 걸쳐 고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흑염소탕을 만들 차례. 고기를 쪄낼 때 나왔던 국물과 육수를 한데 섞어주는데요. 이거 아주 진하게 우려낸 국물이에요. 그러면은 국물 맛이가 아주 고소해요. 흑염소 육수에 시래기와 대파 그리고 얼큰한 맛을 더해줄 양념까지 넣어 끓여줍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다 보니 섞이도록 저어주는 것도 힘이 드는데요. 재료들이 다 익을 때까지 저어주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파순을 이렇게 넣고 또 측면으로 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안에 양념이가 고루고루 배길 수 있거든요. 이거 다 끓일 때까지 옆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한 솥에 만들어지는 흑염소탕은 약 500인분. 뜨거운 불 앞에서 계속 저어가며 음식을 익히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젓기가 양이가 너무 많아갖고 한 번씩 절 때는 굉장히 이 온몸에 땀이 다 나갖고 굉장히 덥습니다 이거.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약 1시간을 끓여내면 진한 국물에 흑염소탕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흑염소탕은 600g씩 일일이 담아주는데요. 건더기가 많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손질한 고기까지 올려주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흑염소탕이 됩니다. 음식은 보약이죠. 그래서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뼈도 약해지시고 이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